대부분은 공산주의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다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미국을 코앞까지 추격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중국은 믿기 어려운 변천사를 거쳤습니다. 한때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중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중국의 지구 최대 부국의 시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때죠. 중국은 한때 인류 문명의 절정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은 단연 중국이었죠. 당나라와 송나라 시절엔 이미 종이와 인쇄술, 화약, 나침반 같은 세계적인 발명들이 나왔고 13세기 마르코폴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건 다른 행성 수준의 나라다 라고 말했죠. 도시의 크기, 도로의 질서, 시장의 활기 등 모든 게 유럽보다 수백 년은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이라 불렀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조공을 바치는 변방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즉 세상은 원래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당시 중국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세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천하의 중심이라 믿었던 제국이 순식간에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세기 초 당시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차, 도자기, 비단, 중국 물건은 인기였지만 중국은 영국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죠. 결국 영국은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를 사주느라 은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입장이 됩니다. 돈이 중국으로만 들어가고 영국은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였는데요. 그때 영국이 꺼낸 악마의 카드가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중국이 안 사주니까 우리가 중독될 물건을 팔면 어떨까? 그게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은 원래 인도에서 재배된 마약성 식물인데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대량으로 아편을 생산해 그걸 비밀리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부자들만 즐기던 아편이 곧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중독자가 수백만 명이 됩니다. 농부가 밭을 버리고 군인이 전투 중에 아편을 피우고 관리들은 일도 안 하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마비된 수준이었죠. 경제도 군대도 행정도 다 무너져 그야말로 아편 한 봉지가 천하를 무너뜨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독돼서 미친듯이 아편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편을 은으로 사는 바람에 중국의 은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이 빠져나가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국민 대부분이 낼 은이 없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월급은 밀리고 물가 폭등, 은행과 상점의 줄도산, 즉 나라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 행정과 경제가 동시에 무너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막으려 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마약을 없애라. 중국은 대량의 아편을 몰수하고 태워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이 영국은 우리 상인들의 자산을 불태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1840년의 아편 전쟁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나라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영국이 전쟁까지 일으키자 무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됐죠. 영국은 천하의 중심 중국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1842년 청나라는 난징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한 장의 조약으로 중국의 근대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말 그대로 그날 이후 중국의 역사는 굴욕의 시대로 바뀌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홍콩을 영국에 넘김으로써 영국은 항구 도시를 확보,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 샤먼, 푸조우, 닝보, 상하이 5개의 항구를 영국 상인들에게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조약을 본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달라며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또한 그동안 밀수된 아편 대금과 전쟁 비용,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무려 2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국가재정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영국인은 중국 법에 적용조차 받지 않는 치해법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인이 중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청나라법이 아닌 영국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편전쟁이라는 사건은 중국 몰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잃은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했고 이때부터 100년의 굴욕이 시작됩니다. 지식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린 세계의 중심이라 배웠는데 왜 서양이 무너졌지? 중국은 처음으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중국 부활을 이끈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원,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 세 사람은 사실 중국 부활 서사의 새 축입니다. 셋을 이해하면 중국이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가 한눈에 보이죠. 우선 순원입니다. 순원이 살던 시기엔 청나라 황제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요. 나라 전체가 황제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죠. 백성은 국민이 아니라 그저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순원은 이런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 즉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사상은 바로 신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없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은 마오쩌둥입니다. 순원이 꿈꿨던 세상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정부는 약했고 그 뒤로 군벌들이 각자 지역을 차지해 싸우면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졌죠. 바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대로는 안 된다, 모두가 똑같이 잘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공산주의 중국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현대 중국이 탄생했죠. 하지만 그의 이상은 현실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같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는 붕괴되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거나 혼란 속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그 혼란을 거치면서 나라가 다시 하나로 뭉쳤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틀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즉 마오쩌둥은 세상을 완벽하게 구하지 못했지만 무너진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현실로 부활시킨 사람,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중국을 실제로 부활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마오의 실험이 끝난 뒤 중국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1578년 중국 1인당 GDP는 156달러,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약 1700달러, 미국은 1만 달러 이상, 한국보다도 10배 이상 뒤처진 극빈국이었어요. 시골 농민들은 여전히 맨손과 수레로 농사짓고 국민 절반 이상이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처럼 거대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념이 아니라 효율을 기준으로 나라를 움직였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따지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세운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그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실용적인 요소를 과감히 끌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입니다. 정치는 사회주의로 가되 경제는 자본주의처럼 움직이자. 이건 당시로선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념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였지만 덩샤오핑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라는 현실적 관점으로 밀어붙였죠. 덩샤오핑은 먼저 농촌부터 바꾸기로 합니다. 농민에게 생산 책임제를 허용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 중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가져가 팔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즉 일을 하면 내 것이 된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공동생산, 공동분배 체제였기에 일을 많이 해도 덜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도 이후 농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덩샤오핑은 농촌개혁으로 성과를 거둔 뒤 이번엔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진짜 부강해지려면 산업과 무역이 살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푸둥, 심천, 광저우, 홍콩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개발을 진행했죠.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경제특구입니다. 여기서는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세금도 줄이고 수출 중심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의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삼성, 소니, HP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와 넓은 생산력 때문에 중국에 몰려왔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다.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면 된다. 그의 목표는 모두가 똑같이 가난한 사회가 아니라 먼저 부자가 생겨서 경제를 이끄는 사회였습니다. 결국 이 시기가 오늘날 중국 경제의 뼈대를 만든 제조강국 중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79년 그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악수를 했는데 이건 세계 질서가 바뀌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과 적대 관계였고 공산국가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손을 잡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덩샤오핑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다를 뿐입니다. 체제는 달라도 협력은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어요. 이 만남 이후 미국은 중국에 기술, 설비, 자본을 대거 투자했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으로 보답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은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 경제를 키울 수 있었죠. 덩샤오핑은 이렇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현실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쪽 편에 완전히 서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었죠. 그 덕분에 중국은 냉전 시대에도 이렇다 할 전쟁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20년 만에 수억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켰습니다. 2000년대 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보이기 시작했죠. 장난감, 옷, 신발, 가전제품, 심지어 아이폰까지 그 어디를 봐도 중국산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의 20분의 1, 유럽보다도 15배 이상 저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덩샤오핑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 항만, 공장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수천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몰려와 밤낮으로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하며 세계의 생산력을 대신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소비는 중국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고 지구의 물류는 중국의 공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값싼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세계의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토지는 싸게 빌려줄게, 세금도 깎아줄게, 대신 우리도 기술 좀 알려줘 라는 조건을 걸었죠. 기술 흡수와 복제. 중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모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은 카피만 한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그걸 학습의 과정으로 삼았어요. 결국 몇 년 뒤엔 조립만 하던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로 변했고, 그 덕분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 주도의 성장 모델, 민간 기업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국가가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도시는 철강, 어느 도시는 전자, 어느 도시는 자동차, 모든 산업이 퍼즐처럼 나뉘어 성장했습니다. 수출 중심 구조, 중국은 내수보다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0년대 후반, 중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년 만에 5배 이상 상승합니다. 이때 등장한 기업들이 바로 알리바바, 탄센트, 화웨이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외국 기업의 하청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경쟁자였습니다. 2003년 알리바바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열고 중국의 중소기업을 전세계 소비자와 연결했습니다. 2004년 탄센트는 QQ와 유챗을 내놓으며 중국인들의 생활 자체를 온라인화시켰죠.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 파괴. 공장이 쏟아내는 오염으로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측정 불가라는 문구로 표시될 정도였죠. 둘째, 불평등.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농촌 노동자 1000년 임금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노동 착취.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 뒤엔 끝없는 야근과 저임금, 휴식 없는 노동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 제품을 살 돈은 없었죠.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돈과 기술, 그리고 인프라를 무기로 한 경제 권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 순간 세계의 중심축이 서서히 동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의 부품과 공장 없이는 생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 세계의 마트가 텅 비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공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이 거대한 경제력을 이용해 세계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 강당, 시진핑이 단상에 올라 천천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야망이 담긴 설계도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도로, 철도, 항만, 파이프라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9세기의 대영제국의 해상로를 21세기에 다시 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엔 깃발이 아니라 돈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로 세상을 묶는 방식이었죠. 중국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기반시설을 지어줬어요. 겉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중국이 돈을 투자해 만든 항만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육지에서 바로 중동 석유 수송로로 연결되는 전략적 항구를 갖게 됐죠.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은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지어졌는데 스리랑카가 그 빚을 못 갚자 결국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대신 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와 영토 일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걸 두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빚으로 묶는 거 아니냐, 즉 부채 함정 외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서방처럼 침략하지 않는다, 단지 함께 성장할 길을 제시할 뿐이다 라고 강조했죠. 중국은 1대1로로 도로, 항구 같은 시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실크로드입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기술로 나라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같은 나라들에게 우리 기술로 통신망과 데이터 시스템을 깔아줄게 하며 5G 네트워크, CCTV 감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기업이 바로 화웨이와 ZTE였죠.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가는 데이터의 통제권, 즉 정보가 어디로 가고 누가 쓰는가를 중국이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후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패 척결의 명분으로 수많은 고위 간부를 수청했고 공산당의 절대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도 줄였습니다. 탄센트,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 CEO들이 국가의 뜻에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했죠. 시진핑은 이 과정을 공동부유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지만 그 속엔 사실 당이 모든 부를 관리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2019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적으로 도입합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 겉으로는 편리함과 효율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형 화폐 시스템이죠. 중국이 이것을 만드는 실제 목적은 달러 중심의 금융시설을 흔드는 것.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거래의 중심에 달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각국이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질서는 뒤집힐 수도 있죠. 이건 무역의 주도권에서 화폐의 주도권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다음 단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흥할 수만은 없죠. 중국도 이제 슬슬 피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장의 끝에서 기적이 멈춰버린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의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해마다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그 곡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노동력도 더 이상 값싸지 않았죠. 두 번째는 중국은 인구 감소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자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부부가 아이를 한 명만 낳도록 제한했던 정책입니다. 그 결과 그 후유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줄고 복지 부담은 커지기 시작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젊은 공장이던 중국은 이제 늙은 경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된 사회입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로 꼽힙니다. 시민의 소비, 이동, 온라인 활동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며 점수로 관리되죠.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탈 수 없고 대출, 취업에서도 제약이 생깁니다. 겉보기엔 질서와 안전의 시스템 같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일상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죠. 이 감시의 그림자는 중국 사회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라는 단어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야망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상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였는데요. 2019년에는 창업4가 달의 뒷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앞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자체 우주정거장 탱궁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약 1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우주에 머물 수 있는 거대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로켓처럼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몇 달, 몇 년씩 머물면서 실험, 관측,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우주 기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주도했지만 중국도 이제 우리도 우주에 집 하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주에서도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는 기술적, 정치적 선언이자 21세기 우주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죠. 중국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리턴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의 패배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부활은 돈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린 어디까지 성장해야 행복해질까? 그 질문이 바로 중국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